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농촌 지역의 공용 선거구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온 문제입니다. 농촌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면서 농촌 선거구는 통폐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인구수를 기준으로 시행하고 있어서인데요. 인구가 적은 농촌 지역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최근 선거구 획정 기준에 면적을 추가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농촌 선거구 문제는 우리나라의 고질병이 되고 있습니다. 총선 때마다 인구수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다 보니 농촌 선거구의 통폐합 또는 분열에 따른 논란이 잇따르는 겁니다. 현재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은 가장 인구가 많은 선거구의 인구수가 가장 인구가 적은 선거구 인구수의 2배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농촌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면서 여러 지역을 합치지 않고서는 도시와 인구 편차를 맞추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지난 21대 총선만 놓고 보더라도 농산어촌 지역에서 4개 이상의 시군을 합쳐서 만든 초대형 선거구가 15곳 배정됐습니다. 특히 가장 큰 선거구였던 강원의 홍천 횡성, 영월 평창은 가장 작은 선거구였던 서울 마포갑의 약 1,017배에 달했습니다. 전남 순천시에선 해룡면만 다른 선거구에 편입되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순천시 해룡면 주민들은 60km가량 떨어진 곡성군, 구례군과 같은 지역구에 배정된 겁니다. 농업계는 인구수 중심의 선거구 획정이 도농 격차를 더욱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농촌 지역 주민만의 문제를 넘어 지역 소멸이라는 국가 차원의 문제를 가속화하는 주범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인구수 중심의 선거구 확정에 따른 부작용을 비단 농촌 지역 주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농촌 주민의 정치적 소외와 각종 정책 수혜 부재는 인구 이탈을 부추겨 지방 소멸을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에 국회에서 국회의원 선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나왔습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하는데 고려해야 할 요소로 면적을 추가했습니다. 그러며 국회의원 선거구 평균 면적의 3배를 초과하거나 3분의 1 미만인 선거구에 대해서는 상하 인구 편차의 15% 범위 내에서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21대 총선의 인구 범위인 13만 9,027명에서 27만 7,912명을 기준으로 하면 농촌 지역은 인구가 줄어도 11만 8,195명까지 단독 선거구가 가능하고 도시 지역은 29만 8,744명까지 선거구 구성이 가능해집니다. 소병철 의원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인한 농촌의 지역 대표성 소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선거구 획정 제도를 개편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어촌 지역은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거대 선거구가 출현하게 됩니다. 인구 기준으로 하니까 면적은 자꾸 넓어져 가지고 이번에 제가 제출한 개정안은 선거구 획정할 때 면적 기준도 별도로 도입해서 농촌 지역에 인구가 감소된다고 해서 거대 선거구가 무작정 늘어나는 것은 견제가 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선거마다 반복되는 농촌 지역 선거구 문제, 그 해법을 찾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코로나19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입국이 완전히 막힌 탓에 수학철을 앞둔 농촌에선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가 기존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연장해 농업 분야 계절 근로를 허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농촌 인력난 해소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업 기간이 끝난 외국인 근로자가 농촌에서 계절 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세종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현재까지 비전문 취업 자격 E9 비자를 통해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최대 체류 허가 기간인 4년 10개월이 만료된 이후 코로나19로 자국 귀국이 어려운 이들에게 체류 기간을 50일 연장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출국 기한만 유예받을 뿐 국내에서 취업은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이들에 대해 1회 3개월에 한해 임시 체류 자격으로 변경하고 체류 자격 외 활동을 허가할 방침입니다. 농축산 부문 등의 계절 근로 활동을 허가하겠다는 겁니다. 정 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8월 수확철을 앞둔 농촌은 코로나19 여파로 일손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는 예년 같으면 외국인 근로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왔지만 올해는 입국이 자유롭지 못해 문제가 더욱 심각하고 한편에서는 국내 체류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의 봉쇄 조치나 항공편 결항 등으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업 기간이 끝났지만 귀국을 할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국내에서 방역과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고 농촌에서는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인 만큼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대 이 같은 결론을 도출한 겁니다. 다만 이들의 계절 근로는 3개월로 한정되고 기존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하반기 배정을 신청했던 농가들에만 이들 인력이 배정될 전망입니다. 계절 근로는 3개월이 이제 맥시멈이니까 물론 5개월도 있지만은 가을 출수기는 3개월이면 다 끝나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로 예정하고 있거든요. 과연 농어가에서 얼마나 이제 수요가 있을지 그 수요 조사를 해야 되고 출산하고 있는 한 2,000명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의 농축산업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던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하고 다른 산업 분야에 종사하던 인력을 신규로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농업 분야로 투입되는 외국인 인력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구체적인 시기와 인원은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가 협의해 이르면 다음 주 초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수확철이 다가오는 농촌 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국내에서 생육기간이 가장 짧은 벼품종 빠르미가 개발됐습니다. 모내기부터 수확까지 걸리는 기간이 3달에 불과해 1년의 쌀을 2번 재배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동남아처럼 벼 이기작 시대가 현실화할 전망입니다. 손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맛비가 잠시 그친 7월 말인데 벼 수확이 한창입니다. 바로 옆에서는 모내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이 개발한 벼품종 빠르미 재배가 일반 환경에서 이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빠르미는 충청남도가 2009년부터 국내외 조생종 품종을 교배해 개발한 극조생종입니다. 이양 시기와 기상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이양부터 수확까지 70일에서 90일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충남 지역에서 많이 재배하는 삼광벼에 비하면 생육 기간이 50일 이상 짧습니다. 4월 말이나 5월 초에 모내기할 경우 소비자들은 빠르면 7월 말에 햅쌀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짧은 생육 기간 덕분에 농업용수 사용량을 30% 이상 줄일 수 있고 비료 사용량도 1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빠르미를 재배하게 되면은 생육 기간이 짧기 때문에 비료라던가 농약, 물 등을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기후변화 대응 품종으로도 적합한 빠르미 품종의 10아르당 수확량은 513kg으로 삼광벼와 같은 일반 벼에 비하면 다소 적습니다. 하지만 이기작 재배에 따른 수확량은 983kg에 달해 일반 벼를 압도한다는 설명입니다. 벼 이기작은 농지 이용률을 높여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자나 옥수수 등 타작물을 7월까지 재배한 뒤 빠르미를 심거나 7월까지 빠르미를 재배한 뒤 다른 작물을 심어 추가 소득을 거두는 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수확을 거두고도 또 이무작으로 가을 김장 배추라든가 들깨모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재배할 수 있기 때문에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 농업기술원은 빠르미보다 생육 기간이 4일가량 짧은 더 빠르미 품종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기간에 수확할 수 있는 품종이 잇따라 개발되면서 동남아처럼 우리나라도 벼 이기작, 이모작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북한이 식량난 문제에 이 빠르미가 일정한 역할을 한다면 통일이 커다란 가교 역할을 하고 식량 부족 시대에 식량 안보 차원에서도 빠르미가 커다란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도 농업기술원은 2022년 품종 출원을 거쳐 더 빠르미 보급에 나설 방침입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최근 축산 관련 민원이 크게 증가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선 조례 개정을 통해 가축 사육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자체별로 규제 강화가 시행되기 전 축사 건축 허가를 미리 받으려는 신청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충북 옥천군에선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신규 소축사 건축 허가 신청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약 9배나 늘었습니다. 김길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 옥천군은 지난 20일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 내용이 담긴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최근 국내 일부 지역에서 축산 관련 민원이 계속 늘어나자 신규 축사 허가 기준을 강화하기로 한 겁니다. 개정안엔 기존 200m이던 도시지역과 축사간 거리를 1000m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관광지의 경우 300m를 500m로, 주거 밀집 지역의 경우 200m에서 500m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이처럼 가축사육 제한구역 확대가 예정되자 농가 사이에선 축사 허가를 미리 받으려는 신청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월에서 7월 옥천군에 접수된 소축사 건축 허가 신청은 80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신청 건수 9건과 비교해 약 9배나 늘었습니다. 19년보다 더 많이 늘어난 것은 맞습니다. 조례하고 주민들 관계 잘 고려해서 인허가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한편 축산농가들 사이에선 지금과 같은 가축사육 제한 규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는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권고안을 통해 축종별 사육 규모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 거리 범위를 제시하고 있지만 많은 지자체에선 축산 관련 민원을 이유로 이를 무시하고 과도하게 제한 구역을 설정하고 있어서입니다. 도시에 계시는 분들이 전원생활 즐긴다고 축사 근처에다가 전원주택 그렇게 하고 나서 민원을 놓고 막 그러니까. 이렇게 설정된 제한구역 내엔 축사를 새로 지을 수 없어 축산업에 대한 신규 진입이 불가능해집니다. 기존에 축사를 운영하던 농가들도 피해를 보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포함되면 기존 시설에 대한 시설 증축이 불가능해져서입니다. 또 일부 지자체에선 기존 건물의 재축 또는 대수선까지 제한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축산농가들은 정부가 권고안이 아닌 명확한 기준이 담긴 법률을 만들어 지자체가 이를 준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전문가들은 나아가 가축사육 제한구역 설정보단 농가들이 축사학 취저감 등 민원 소지가 있는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MBS 뉴스 김길수입니다. 계속되는 장맛비에 농촌 지역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장마는 기습 폭우 형태로 시간당 10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이로 인해 전국의 농경지 피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전라도 지역은 500헥타르가 넘는 농경지에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보도에 남수지 기자입니다. 전국적으로 계속되는 집중호우에 농촌 지역이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농경지를 집어삼킨 물은 도로까지 넘쳐 흘러 어디까지가 도로였는지 가늠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장마가 계속되면서 농가들의 피해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30일 기준 전국 677헥타르 이상의 농경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농지 526헥타르 이상이 물에 잠긴 전라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면적이 침수됐습니다. 전남도는 농경지 378헥타르가 물에 잠겼고 전북도는 시간당 100mm 이상의 장대비가 쏟아져 내리면서 농경지 148헥타르 면적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가운데 전북 진안과 무주의 인삼밭, 그리고 고창과 부안의 농콩 등 55헥타르가 물에 잠긴 것으로 파악됩니다. 콩은 하루 이상 침수되면 뿌리가 썩고 물이 빠져도 잎이 시드는 경우가 많은데 차오른 물을 퍼낼 새도 없이 종일 비가 오는 터라 농가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충청 지역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충북에서는 시간당 6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충북 청주시에서는 론 10,000제곱미터와 비닐하우스 12동이 침수됐습니다. 충북 옥천의 복숭아 농가들도 계속되는 폭우에 긴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온 탓에 수확을 앞둔 복숭아의 꼭지가 물러져 낙과하는 양이 지난해에 비해 10배 이상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전국에서 비 피해가 속출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장마철 호우 피해에 대응한 비상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농작물 침수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배수로 정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 호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침수된 농작물에 대한 퇴수를 신속히 추진하고 농작물에 대한 병해충 방제라든가 영양제 살포 등을 통해서 생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만큼 농가들은 추가 피해에 대비하고 장마가 끝난 뒤 병해충 방제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농협경제지주와 한국복숭아생산자협의회가 30일 복숭아데이를 맞아 농협유통 양재점에서 2020년 복숭아 소비 촉진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복숭아데이는 농협과 한국복숭아생산자협의회가 삼복더위에 복숭아를 먹고 슬기롭게 건강을 지키자는 의미에서 중복전으로 매년 개최하는 기념 행사입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복숭아를 활용한 디저트를 선보였으며 복숭아 화채 만들기에 이어 시식 나눔 행사와 함께 하나로마트에선 복숭아 할인 판매도 진행됐습니다. 경북 영천 화산농협은 병에 강하고 수확량이 많은 대서종 씨마늘 400톤을 이달 말부터 공급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급하는 대서종 씨마늘은 통마늘 20kg 대리를 비롯해 쪽 분리마늘 10kg 대리, 쪽 분리 후 선별 마늘 등 모두 400톤입니다. 정낙원 화산농협조합장은 재배 기술이 뛰어난 생산농가와의 계약 재배를 통해 씨마늘 품질을 높이고 있다면서 주화를 이용한 우량 씨마늘을 생산 공급해 마늘 생산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 예방을 위해 오는 8월 한 달간 영세 축산농가 등 도내 방역 취약 지역 1,077개소를 대상으로 가축 무료 순회 진료를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도는 농축협 공동방재단, 동물보호단체 등 310명을 동원해 진료 소독 지원반, 검진 검사반 등 104개 반을 편성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시군에 긴급 방역비 8천만 원을 교부해 영양제와 예방 백신 등도 공급할 예정입니다. 충북 괴산군은 괴산 청결고추 직거래 장터인 홍고추 시장을 오는 8월 3일 농산물 유통센터 광장에서 첫 개장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군에 따르면 홍고추 시장은 괴산 5일장에 맞춰 오는 8월 3일과 13일, 18일 등 6회에 걸쳐 열리며 오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됩니다. 한편 지난해 홍고추 시장에서는 킬로그램당 평균 2,000원의 가격으로 48톤의 홍고추가 거래된 바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직거래를 통해 우수한 품질의 청결고추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복숭아는 주로 생과로 먹는 백도, 통조림용으로 많이 쓰이는 황도, 잔털이 없는 천도 복숭아 등으로 나뉘는데요. 잎부터 과육, 씨까지 다양한 효능이 있어 버릴 것 없는 만능 과일입니다. 복숭아가 건강에 좋은 것은 아스파르트산 때문입니다. 아스파르트산은 피로물질인 암모니아와 젖산을 분해하고 체외로 배출시킬 뿐만 아니라 간 해독에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복숭아의 아스파르트산 함유량은 과일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복숭아의 주성분은 수분과 당분으로 더운 날씨로 인해 갈증을 느낄 때 먹으면 수분이 보충되는데요. 칼륨이 풍부해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에게도 좋습니다. 또 복숭아의 풍부한 수용성 식이섬유, 팩틴은 변비를 개선해줍니다. 복숭아에는 비타민 A, 비타민 C는 물론이고 유기산이 함유돼 있어 피부 미백과 노화 방지에도 도움을 줍니다. 복숭아의 과육에는 유기산이란 비타민, 미네랄, 당류 등이 풍부하기 때문에요. 피로 회복과 또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 복숭아의 껍질에는요, 떫은 맛을 내는 폴리페놀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발암물질, 나이트로스 아민의 생성을 막아주는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먹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다만 복숭아 알레르기 증상이 있는 분들은요,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복숭아는 지방 함량이 높은 장어와 함께 먹을 경우 소화불량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하는데요. 복숭아는 또 혈당을 빠르게 올리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엔 맛있는 복숭아 고르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일단 향을 맡아보고요. 향이 좋고 꼭지가 깨끗하고 또 상처 없는 걸로 고르고 있어요. 복숭아는 향이 진하고 색이 균일하며 이렇게 상처 없이 깨끗한 것을 고르는 것이 좋은데요. 그냥 먹어도 달콤한 복숭아, 이번에는 시원한 아이스티로 만들어 봅니다. 물에 홍차 티백을 넣고 냉장고에서 6시간 정도 우립니다.
복숭아는 깨끗이 씻어 껍질째 잘게 썰어줍니다. 냄비에 썰어놓은 복숭아와 설탕, 물을 넣고 중불에서 10분간 끓입니다. 30분 정도 우러나게 뒀다가 내용물을 체에 걸러 식히면 복숭아 시럽이 완성됩니다. 컵에 얼음을 넣고 복숭아 시럽, 홍차 우린물을 부어주면 시원하고 달콤한 복숭아 아이스티를 즐길 수 있습니다. 말랑말랑한 복숭아는 무르기 쉬운데요. 2, 3일 안에 먹을 경우 실온에 보관하고 그보다 오래 두고 먹을 경우에는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이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